그럼 지금부터 워드 임베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임베딩 개념입니다. 이 파트는 자연어 처리 첫 단축 끼우기 교재 3장 1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연어 처리 2장에서 보호 모델을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다음 예제를 통해서 보호 모델의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이는 주은이에 따라 같은 학원에 다니고자 한다와 주은이는 가은이에 따라 같은 학원에 다니고자 한다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차이점은 보호 모델은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보호 모델은 단순히 문서에 특정 단어가 나온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어의 불용어 중 하나인 조사들을 지워주게 되면 두 문장은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보호 모델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was angry와 the tutor was mad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듈에서도 이 불용어로, 영어에 있는 불용어로 the와 was를 취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완전히 다른 문장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문장은 완전히 유사한 문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teacher와 tutor가 유사한 단어, 그리고 angry와 mad가 유사한 단어라서 두 문장은 사실 유사한 단어지만 유사한 문장이 되지만 이것을 보호 모델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보호 모델은 단어들의 순서를 판별하지 못하고 유사어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점, 유사어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 설명할 워드 임베딩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워드 임베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임베딩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표현 방법으로 밀집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시를 통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d와 gloomy와 같이 각 단어들이 현재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워드 임베딩이고 이와 같이 워드 임베딩 된 벡터들은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유사도는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이용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코사인 유사도란 두 벡터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 값을 씌운 것으로 현재 이 두 벡터는 완전히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두 벡터 사이 각이 0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는 1로 가장 큽니다. 한마디로 이 두 벡터는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어가 벡터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밀집 표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밀집 표현에 대해서는 먼저 희소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소 표현이란 벡터의 또는 행렬 대부분의 값이 0으로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원합 벡터가 있고 이때 원합 벡터는 원합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합 인코딩은 앞서 2장에서 배운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만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만 1을 부여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인덱스에는 모두 0을 부여하는 인코딩을 말합니다. 이때 벡터의 차원은 단어 집합의 크기가 됩니다. 이때 벡터의 차원이란 말은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벡터의 차원이 1인 경우 이제 x 좌표만 있는 것, 2인 경우 x, y, 3인 경우 x, y, z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단어 집합의 크기가 벡터의 차원이 된다는 말은 이 단어 집합의 크기가 커지면 이 길이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벡터에서 각 단어마다 그 인덱스, 즉 1의 위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원활 인코딩을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1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데이터셋에 단어가 위치한 순서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어 집합의 크기가 6이고 people이라는 단어에 인덱스 3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원합 벡터를 구하라고 한다면 단어 집합의 크기가 6이기 때문에 바로 6차원의 벡터가 생성될 거고 인덱스가 3이라는 말은 네 번째에 1이 부여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인덱스는 여기서 파이썬의 인덱싱 하는 과정과 똑같이 0부터 부여되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0, 1, 2, 3 이 위치에 이제 1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문장을 통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나는 오늘도 공부를 한다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걸 우리 이제 토크나이즈를 할 거고 이 단어 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인덱스를 부여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부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원합 벡터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합 벡터는 인덱스 0의 위치에 나라는 지금 단어는 원합 벡터로 이제 나타낼 때 인덱스 0의 위치에 1이 들어가게 되고, 는은 1의 위치에, 오늘은 2의 위치에, 이런 식으로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원합 인코딩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이제 같은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 즉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한다와 같은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을 원합 인코딩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원합 인코딩 시키는 방법은 이걸 또다시 각 단어로 나누고 각 단어에 대해서 이제 원합 벡터를 찾아서 적어주게 되면 행과 열로 구사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문장도 원합 인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합 벡터와 같이 희소 표현은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벡터의 차원이 매우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벡터의 차원이 커지면서 공간적 낭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집합의 크기가 1000일 때 만약 인덱스가 2인 단어, 다음과 같이 인덱스가 2인 단어가 여기 위치하게 된다면 1이 나올 때까지는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하지만 1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모두 다 0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합 벡터라서 더 이상 유용한 정보가 아닌 낭비되는 공간이 됩니다. 즉 희소 표현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 정보의 양이 적은 비효율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희소 표현과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밀집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집 표현은 사용자가 설정한 값으로 이 벡터의 차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벡터 내의 원소를 0과 1만이 아닌 실수값으로 표현합니다. 앞서 봤던 예시와 동일하게 셀더와 글루미에서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벡터가 아닌 실수값으로 표현하는 밀집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밀집 표현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워드 인베딩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단어 벡터, 밀집 벡터를 인베딩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순히 인덱스만 부여하는 원합 인코딩과는 다르게 쉽게 벡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워드 인베딩은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습 모델로 이제 뒤에서 배울 오토 인코더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워드 인베딩 특징인데, 먼저 워드 인베딩은 유사어끼리 묶는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앞부분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인베딩 벡터들은 코사인 유사도 또는 거리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끼리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워드 인베딩은 원합 인코딩에 비해 차원이 축소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원합 인코딩이 가지던 공간적 낭비라는 문제점을 극복했으며, 이 인베딩 벡터들은 중요한 특징들만 간추린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단어를 입력값으로 넣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원합 벡터와 인베딩 벡터를 비교해 보시면 인베딩 벡터의 차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모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 연달은 2개의 단어를 입력받아서 새로운 단어를 내보내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단어의 각각 차원, 원합 벡터인 경우 예를 들어 1000차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차원 2개를 나란히 입력받아서 결과적으로 또 1000차원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입력값으로 2000의 차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반면 이제 워드 인베딩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워드 인베딩으로 50차원으로 줄인 경우 우리는 50차원 2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 가중치 행렬과 같은 값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아마 뭐 220배, 20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와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 속도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워드 인베딩이 가지는 장점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는 이제 이런 설명들을 요약한 표로,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제 아래 출처로 들어가셔서 워드 인베딩 부분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토 인코더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3장 2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토 인코더의 정확한 정의는 데이터를 압축된 형태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경망의 하나 형태입니다. 이 오토 인코더는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제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했던 워드 인베딩과 동일한 개념으로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만 남겨두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인코더에서 인코더만 통과시킨 부분을 인베딩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우선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인풋 데이터를 받아들여 그것의 차원을 줄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들만 골라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코더를 거친 데이터는 abstract 데이터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abstract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 이 abstract 데이터를 다시 입력값으로 넣어 디코더를 통과시키고 나면 이제 축소된 데이터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 오토인코더도 원래부터 중요한 특징들만을 잘 뽑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토인코더도 학습을 통해 인코더와 디코더를 업데이트시키고 앞서 말한 인코더와 디코더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방식은 데이터를 압축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최적화 방법과 로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SE를 로스로 사용해서 경사화법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 값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과연 ypred 예측값과 실제값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pred 값, 즉 예측값은 이제 아웃풋 데이터가 됩니다. 아웃풋 데이터 값은 이제 우리가 신경망을 통과시킬 때처럼 오토인코더 모델을 통과시킨 후의 결과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y2의 값은 좀 신기한데, 이 y2의 값은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왜 인풋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중요한 정보만 뽑아내서 차원을 축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축소시키고 난 후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아마도 성공적으로 디코더를 통과시키면 원래 차원이 복원될 것입니다. 즉, 원래 데이터로 유사해지는 그 복원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 레이블로 인풋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이 오토인코더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실습 6에서 다루기 때문에 실습 6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워드 인베딩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지도 학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을 다뤄왔습니다. 이때 지도 학습은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으로 흔히 회귀 그리고 분류 문제에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머신러닝 파트 실습 9에서 이제 CNN을 통해 손글씨를 분류하는 작업을 한 그것이 바로 지도 학습의 일종입니다. 이때 바로 MNIST 데이터셋에 이제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는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반대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워드 인베딩과 또 클러스터링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비지도 학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토인코더는 이 두 방법이 아닌 바로 자기 지도 학습입니다. 정답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정답이 자신의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라벨은 인풋 데이터,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면 이것은 자기 지도 학습이다. 즉,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지도 학습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워드 인베딩을 이용한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워드 인베딩을 이용한 모델로 대표적으로 단어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이때 기반을 원활 인코딩으로 하는 이제 단어 예측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단어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스킵그램이라는 모델, 또 시바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단어 예측 모델은 연속한 단어 뒤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연속된 두 단어, 즉 여기서는 컵과 오브의 각각의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인코딩하고 연결시켜준 후 다시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코딩하여 나온 값이 그대로 yfred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원단 인코딩 되어 있는 벡터의 차원만큼 디코딩해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쓸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면 각 인덱스에 대한 확률값처럼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잘 학습된 모델에다가 컵이랑 오브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면 이 0.9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아마 커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잘 학습된 모델이겠죠. 그럼 다음 모델로는 스킵그램이 있습니다.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위의 문맥어를 추출해내는 비주도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애플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주변에 나올 단어들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건부 확률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잘 학습된 모델에서 신경망의 결과값으로 나온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애플 주변에 주스가 나오는 이제 확률과 그다음에 애플 주변에 오브가 나오는 확률이 애플 주변에 돌핀이 나오는 확률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바운 모델입니다. C바운 모델은 문맥어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를 벡터 형태로 얻는 모델입니다. 이때 이 차원을 줄이는 과정은 오토인코더를 이용하고 각 문맥어마다 차원을 줄인 뒤 이것을 합한 것을 하나의 히든 레이어로 생각해서 이제 차원을 복구해주는 가중치 행렬을 곱해 원래 차원만큼 복원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앞선 오토인코더를 통한 예측과 같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 마지막에 이제 예측값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glass of juice가 입력값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잘 학습된 모델이라면 애플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인베딩 데이터들을 합친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합치는 것 대신 민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민 함수를 쓰기도 하고 다른 함수를 쓸 수 있다 정도로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활 인코딩을 이용해서 단어를 예측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차원을 줄이는 워드 인베딩 과정을 이용했기에 비교적 적은 파라미터로 모델들을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이 스킵그램이나 C바운 모델을 통해서 워드 인베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선 1000차원의 원활 인코딩된 데이터들을 이제 50차원으로 줄이는 과정, 이 줄이는 과정을 오토 인코더로 줄인다고 했는데 오토 인코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가중치 행렬을 곱하고 그 가중치 행렬을 업데이트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인베딩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월드2벡터라는 모듈에서는 스킵그램과 C바운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를 구하는 학습 방법으로 정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의미론적 유사성 기반 인코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론적 유사성 기반 인코딩은 원활 인코딩으로 단어를 숫자로 바꾼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각 단어를 기준으로 주변에 다른 단어가 몇 번씩 왔는지 카운트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행렬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잡는 단어들이 중심어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잡는 단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문맥어가 됩니다. 이것은 행을 중심어 그리고 열을 문맥어로 하는 행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중심어 키튼에 해당하는 문맥어 큐트의 값이 이제 28이 된다는 뜻은 키튼 주위에 큐트가 28번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래 Q에 해당하는 값은 큐트와 스퀘어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28과 4인 이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의미론적 유사성 기반 인코딩은 인베딩 벡터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5에서 다루게 될 이제 글로브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글로브 데이터셋은 이제 인베딩된 벡터들을 말합니다. 인베딩된 벡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글로브인데 그 글로브는 이 의미론적 유사성 기반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손실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xij는 행렬의 그 i번째 행, j번째 열의 원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수식을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값은 가중치입니다. 이 뒤에 값은 아마 보셨듯이 MSE와 유사합니다. 이때 이 가중치 값은 빈번하게 나온 값에 중점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가중치 값을 다음과 같이 Xmax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너무 높은 가중치가 들어올 경우 행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Xmax를 설정해서 최대값을 1로 만들고 그리고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 Xmax에 비례하는 양으로 설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로 보입니다. 아마도 현재 이론값이 이 로그 xij가 될 거고 예측값이 이 벡터들의 내적과 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벡터들의 내적을 하는 이유는 인베딩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이 확률값을 구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얻는 벡터들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벡터의 내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설명을 나열하면서 이제 아래 추가 정보 위치에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스를 정하고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게 되면 이 WI, WJ들, 즉 인베딩 벡터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인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얻은 이 인베딩 벡터를 얻는 과정을 사용하는 모델이 바로 글로브 모델입니다. 글로브 모델에 대한 정보는 이제 또 글로브 로스와 같이 검색하면 아래 주소와 비슷한 이 주소와 비슷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워드 인베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